8번으로 합시다. 8번 가시면 술에 만취해서 운전을 하던 갑이 교통사고를 낸 후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동생 을에게 을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하려고 부탁을 했고 을은 갑의 부탁대로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맨 뒤에 국가적 기능에 관한 죄를 공부를 할 때 배우는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문서가 넘어가면 긴장이 풀리면서 뒷부분을 약간 이제 뭐 뒷부분은 쉽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헐레벌레 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만 집중하면 또 맞추기는 쉬워. 봅시다. 내가 갑이 범죄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을 살해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갑이 취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자수. 두 번째는 도망. 자수하거나 도피하거나. 자, 자수할 때 내가 증거를 들고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고 자수를 하거나 뭐 그게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나마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입니까? 이게 뭐 사람을 죽였고 내가 자수도 안 하고 도망가고 내가 내 증거를 인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갑 추가로 범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추가로 범죄가 아니에요. 왜? 사람을 죽이고 도피행위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적법행위예요? 이게 적법행위죠. 요렇게 적법행위가 요건데 요거를 기대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우리가 책임 파트에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한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벌어진단 말이야. 해서 내가 범죄를 하고 도망가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범죄가 돼요? 제3자죠. 범인 이외에 제3자가 갑의 도피행위, 갑의 증거인멸행위, 증인인멸행위 등을 도와주어야 기본적으로 범죄가 된단 말이야. 왜? 제3자의 범죄는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이 제3자가 누구라고? 이 제3자가 만약에 친족이라고. 근데 또 친족은 어때? 우리 아들이 사람 죽이고 와도 우리 부모님은 차마 나를 신고를 못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족도 차마 왜 우리 가족 친족이 범죄를 하고 왔다. 신고 못 해요. 얼른 돈 지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증거 있으면 빨리 숨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마 이 제3자 중에서 이 친족은 뭐를 못해? 이 친족은 처벌을 못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갑이 범죄를 하고 내가 내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지만 얘한테 부탁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경우에 따라 교사나 방조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되네요. 이게 정확하게는 내가 혼자 도망가는 도피행위의 일환에서 남한테 부탁하는 거. 이게 야 사람이 도망가다 보면은 남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 이 정도의 차원이면 범죄가 안 되는 건데 방어권의 남용 정도가 돼야 교사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시험 문제가 좀 깔끔하게 나와주려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 교사죄가 된다. 뭐 그렇게 나와도 깔끔한데 뭐 좀 대조없이 나오기는 해요. 그냥 뭐 교사했으면 교사죄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남한테 교사하면 교사죄는 뭐 그게 요 뒤쪽 파트의 기본 법률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기억 봅시다. 지금 을이 대신 제가 운전했어요라고 갔단 말이야. 근데 기억에 을은 범인 도피죄를 범했나요? 여기서 여러분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예를 들면 형을 면제한다 하고 범죄가 안 된다 하고를 여러분 구분하시나요? 물론 둘 다
결과적으로 어떤 국가로부터 처벌을 안 받는 건 똑같긴 똑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이거는 애초부터 구속 요건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어가지고 애초부터 범죄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범죄가 되기는 됐어. 이거는 범죄가 성립은 하기는 하는데 아들이 아빠 돈을 훔쳐가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모든 요건은 다 충족을 해요. 다만 형벌만 부과하지 않을 뿐이야. 요거. 그러면 이제 우리 범인도피죄도 친동생이 형을 위해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라고 갔다. 범인도피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죠. 다만 처벌만 안 할 뿐이죠. 여기 배운 것처럼 방금 이 제3자가 친족이면 여기 뭐 우리 뭐 동거 그런 거 없죠? 그냥 친족이기만 하면은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억, 을은 범인 도피죄를 범하였으나 범인의 친족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었죠. 갑이 을한테 교사를 하면 얘는 뭐가 될 수 있다고? 얘는 범인도피 교사죄는 될 수는 있다고. 근데 얘가 하필 누구야? 처벌되지 않는 친족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얘가 혼자 도망가면 범죄 아니야. 얘가 그냥 도와주면 처벌 안 돼요. 근데 얘가 얘한테 부탁을 했대. 그럼 교사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될 수 있어. 그래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제3자가 설령 처벌되지 않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범인도피 교사죄는 된다라는 거죠. 해서 니은 보시면 을을 시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갑의 행위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 교사죄가 된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밑에 박스에 첫 번째 판례 실어놨습니다. 해설을 위해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낸 사람이 대신 동생을 추적시켰다. 범인도피 교사죄를 구성을 한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합시다. 우리 협의의 공범은 누구를 의미해요? 협의의 공범은 뭘 의미해요? 협의의 공범? 우리 흔히 뭐 범죄를 다 같이 했으면 다 공범이야. 그러면 공동 정범도 공범이고 뭐 교사범도 공범인데 그건 광의 공범이고, 협의의 공범은 딱 우리가 흔히 교사범하고 종범 이 친구들만 우리가 협의의 공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왜 협의의 공범이에요? 그럼 공범에 대비되는 말은 정범인데 왜 얘네들을 정범, 얘네들을 공범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구속요건적 행위를 직접 하는 애가 정범이고 얘는 옆에서 뭐 시켜서 도와주는 애들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볼 때 협의의 공범은 정범에 종속해 성립해요? 독립해 성립을 해요? 학살 말고 판례. 판례는 정범의 행위에 공범이 종속한대요? 독립한대요?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은 종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 백날 교사하면 뭐하냐? 정범이 없으면 의미 없다. 야, 정범이 되려면 얘가 하는 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은 공범, 종속성설이죠. 뭐 학살 떠나서. 그러면 공범 종속성설이 되려면 공범이 되려면 뭐가 있었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공범이 되려면 정범이 있어야 돼. 공범이 되려면 정범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종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범은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범은 어디까지 성립을 해줘야 공범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범론 앞쪽에서 뭘 배우시냐면 공범 종속성의 정도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들어봤을 거야. 구속요건만 해당하면 된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는 있어야 된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는 있어야 되고 책임까지는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되고 그 외 가벌적 조건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굳이 이런 논의를 하냐면
공범 독립성설에서는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야, 교사만 했으면 독립해서 범죄, 종범이면 독립해서 범죄 이래버리면 굳이 얘 따로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리 판례가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얘가 어디까지 성립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최소한의 종속 형식, 그 다음에 제한적 종속 형식, 극단적 종속 형식, 뭐 초극단적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보통 두 개 많이 나오죠. 두 개 많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재에 우리 판례는 무슨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판례는 제한이라 그래, 극단이라 그래. 그렇지, 제한이라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판례 본 적 있어요? 우리 판례가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은 위법성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런 판례를 교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판례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판례들을 좀 해석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거든요. 해석을 해봤더니. 근데 사실 이렇게만 되고 사실 설명이 안 돼 있어.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는 일단 알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거랑 이거를 한번 결합해 봅시다. 범인의 정범이요. 정범 아니, 죄송해요. 다시 갑이 범인인데 얘가 지금 뭐예요? 나 좀 숨겨줘 라고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을 하고 있죠. 얘 지금 우리가 배웠던 공범이죠. 얘가 누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범인 도피죄 친족을, 물론 얘는 처벌이 안 되는 친족이었어요. 처벌이 안 되는 친족이었어. 근데 얘가 범인 도피죄의 정범이죠. 을이 갑을 숨겨주면 범인 도피죄의 정범은 을이죠. 자, 이게 지금 끝 아니야. 나 좀 숨겨줘. 알아서 숨겨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기억 봤잖아. 을은 처벌이 돼요, 처벌은 안 돼요? 지금 얘는 처벌이 안 될 거거든. 그러면 공범 종속성설. 야, 공범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종범이 있어야 돼. 근데 종범은 처벌이 안 돼. 근데 아까 우리 이거 교사범 돼요, 안 돼요? 교사범 돼. 그럼 왜? 우리 판례, 이게 공범 독립 성립에 상관이 없어. 당연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야, 종범이 안 되는데, 자, 종범은 왜 처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얘가 처벌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왜 처벌이 안 되는지를 좀 보자고. 자, 범인 도피죄, 을이 갑을 숨겨줘요. 구속요건 해당성 있을까? 숨겨주는 거 해당성 있어요. 그다음에 위법성이 특별한 위법 조각사유 있어요? 얘를 숨겨주지 않으면 막 내 생명 위협이 받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법해요. 근데 마지막, 자, 엄마는 우리 아들이 사람 죽이고 왔을 때 같이 뭐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적법행위야. 근데 차마 그거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숨겨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 을이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통설적인 견해예요. 엄마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다. 자,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뭐가 조각돼요? 우리 기대 가능성을 언제 배워? 그것이 책임 파트에서 책임 능력 배우고 위법성 착오 배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형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이론이 기대 가능성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대 가능성 이론은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인데 우리가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돼요, 안 돼요? 범죄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을이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야? 책임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처벌이 안 돼. 그렇지만 뭐는 됐어? 공범은 처벌이 됐어. 해석을 해보니까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 보니까 정범은 어디까지만 있으면 공범이 처벌되더라?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공범이 처벌이 되더라. 이걸 좀 종합해서 봤더니 우리 판례는 그러면 그 최소 제한, 극단이 아니라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제한적 종속, 정범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공범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취지 생각해 보시고 해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봅시다. 갑의 부탁대로 의리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제가 극단적으로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극단적으로. 물론 절대 암기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파트가 분명히 있거든. 그게 예를 들면 어디냐면 동기서열에서 이게 법률 인해의 변경이냐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이거 답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판례가 정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물론 일정 부분 근거를 잡고 판례를 분리해볼 수 있는데 결국 판례의 입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위기에 의한 공직방. 여러분 위기에 의한 공직방, 위기에 의한 무방해죄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이 뭐예요? 이 법리는 이해할 수 있죠. 법리. 무언가 내가 허위로 신청을 딱 했어. 근데 공무원이 허위인데 속아가지고 허가를 해줘버려요. 그럴 때 위기에 의한 공직방이 돼요 안 돼요? 그때 달라요죠. 왜? 이게 내가 누가 봐도 허위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 이유는 그런 거 걸러내라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우리가 걸러줘야 돼. 누가 봐도 걸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대충 보고 심사했어. 이거는 공무원 잘못이에요. 이거는 위기의 공직방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되게 누가 봐도 속을 수밖에 없게 신청을 딱 해버려. 그러니까 공무원도 열심히 심사했는데 발견하지는 못했어. 이거는 공무원 잘못 아니죠. 이 정도는 돼야 위기에 의한 공직방. 업무 방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속을만 했다. 이 법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속을만 했냐. 이건 사실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일정 부분 여기는 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참고인들 진실만을 말한다, 거짓말 겁나한다. 거짓말 겁나해요. 참고인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 피의자들은 여러분 앞에서 했어도 죽었다 했다 그런다고. 우리 그때마다 거짓말 하시면 공직방해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란 말이야. 그거 가려내라고 여러분들 뽑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참고인이 허위 진술한다? 그거는 거짓말, 공직방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디귿처럼 그냥 단순히 참고인이 본 것도 아닌데 봤다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걸러내면 되는데 내가 진범이래. 그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뭐 할 수밖에 없어. 일단 걔를 잡고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 다른 거짓말도 아니고 내가 진범이 나와버려. 우리가 걔 넘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수사하다 보면은 진범이 뭐 해버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이런 건 우리가 걸러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진범이요 이렇게 나와버린 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갑의 부탁대로 의리 내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나와버린다. 요거는 우리가 좀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위기에 의한 공직방이 성립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판례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관련 판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리을 좀 봅시다. 리을 보시면 만약 사법경찰관이 갑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검증 조서를 작성을 했다. 우리 TV를 보면 범죄 현장에 가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막 재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그때 어떻게 운전했어? 어떻게 사람 죽였어? 뭐 했어? 이거를 쭉쭉쭉 재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검증 조서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작성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 듣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거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이 현장에 가봤더니 뭐 피의자는 이렇게 말했고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피의자 말이 맞는 것 같다. 혹은 피해자 말이 맞는 것 같다. 뭐 각도와 밀어봤을 때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이걸 지금 우리가 적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와중에 뭐가 들어왔냐면 누구죠? 갑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대로 재현한 부분이 중간에 조금 들어와 있다. 그리고 뭐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이 쭉쭉쭉 이렇게 적혀 있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갑이 내가 뭐 운전을 했고 사람을 죽였고 막 쭉 다 자연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증거로 공판에 제출이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문서가 증거가 부동의가 될 때는 누가 나오면 끝이라고? 작성한 놈이 나오면 끝이라고. 근데 선생님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갑이 나 근데 사실 사람 안 죽였다. 나 사실 그거 안 했다. 라고 내용을 딱 부인해버려. 나 이거 동의 못한다. 딱 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나오면 끝이야? 사경이 나와가지고 뭔 소리? 이거 내가 이렇게 작성한 거 맞는데 하면 끝일까? 이게 316조 6항이거든요. 검증조서, 사경작성 검증조서,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보통의 검증조서라면 사경이 나오면 끝나요. 내가 그렇게 적은 거 맞아요. 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따지냐면 우리 판례가 실질을 따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 많이 나와요? 수사보고서 많이 나오죠.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그 실질을 본다고. 이게 그냥 사법경찰관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의견 혹은 개인의 판단 이런 것들은 사경이 입증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가만 봤더니 이거는 지금 사경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갑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이거는 작성은 이 검증 조서 자체는 사경이 했지만 결국 이거는 누가 동의해 준다고? 요거는 갑이 동의를 해줘야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럼 다시 문제를 봅시다. 리을 사경이 현장 검증을 했고요. 검증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검증 조서에는 갑이 을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진술 기재 부분과 범행을 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법정에서는 검증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했지만 진술 기재 부분과 재현 사진 여기죠. 진술 재현 부분과 가면 요거는 나 근데 그때 이런 거죠. 솔직히 저는 그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 경찰관분이 맞죠 해가지고 사실 아닌데 그냥 내내 했어요.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부인했다면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기재 부분과 재현 사진을 제외한 검증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요거 빼고 나머지 사경작성 부분 요것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출제가 많이 됐어요. 밑에 우리 올해 2차 시험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사경작성 검증조서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진술이 영상 녹화물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공판기일에 사경이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한 거 맞아요. 제가 작성한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검증조서에 누구 말이 있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여기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있대요. 이거 병이 말한 거래. 이거는 누가 나와야 돼? 이거는 병이 나와야죠. 이거는 병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말한 게 맞아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 사경이 아니라. 똑같은 법리죠, 여러분. 똑같은 법리. 그러니까 사경이 나와서 인정을 하면 증거가 된다? 아니다. 이
진술자가 원진술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을 것이고 또 있네요. 그 밑에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 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 상황에는 동의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왜 이러는 거야? 현장 상황은 동의했는데 범행은 부동의했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술집에서 나는 맞기만 했는데 내가 때렸다고 신고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요. 범행 현장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술 먹고 여기 앉아 있었고 여기 테이블 이렇게 있었어요. 때린 거 맞아요? 안 때렸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범행은 부동의, 현장 상황은 동의. 범행은 부동의, 현장 상황은 동의라고 했을 때 해당 검증 조서 가운데 뭐만 동의하겠어요? 동의한 부분만 채택해야죠. 동의했던 현장 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거 이거 문제 없는 거죠. 동의할 수,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사경이 작성하거나 이 부분만 인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증거 있는 게 없다라는 거 해서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문장 두 줄만 읽을게요. 비록 검증 조서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가 됐을 때는 결국 그 진술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311-6항 검증조서 사경이 나와서 인정할 게 아니라 311조 4항 참고인 조서로 봐가지고 이 진술을 한 참고인이 직접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참고인이 동의 안 하면 끝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